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 연구교수 윤자입니다. 오늘은 한반도와 자유 그리고 북방 칼럼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동아시아 정세와 대한민국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남자 아이돌 스타 외모의 가이드라인을 중앙정부가 지정해주는 기상천외한 규제가 등장하여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른바 외모와 행동이 여성스러운 남성을 지칭하는 량파오가 중국의 미풍양속을 해치고 강한 남성성을 훼손한다는 정치인들의 비판이 그 주된 이유였죠. 즉히 대중의 취향에 따라 움직이는 연예계의 생리를, 그것도 외모와 같이 정형화되지 않은 영역에까지 국가가 나서서 제어한다는 것은 민주사회의 상식에 비춰봤을 때 쉽게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공산당이 추구하는 가치로부터 14억 인민들이 이탈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은 최근 국내, 외적으로 통제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여주고 있으며 급기야는 연예인의 외모에 대한 부분까지도 중앙정부의 규제가 닿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남성성 훼손 방지와 전통문화 보존은 연예인들의 존재감과 영향력이 중국 공산당을 앞서는 현상에 대한 우려를 애써 감추려는 명분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는 최근 중국 정부가 젊은 아이돌 스타를 대상으로 한 시진핑 사상교육과 일부 고소득 연예인들을 본보기로 탈세 등의 혐의를 씌워 문화예술계에서 퇴출시키는 흐름으로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포착해야 할 점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이 발생할 경우 창의력을 요구하는 문화의 발전과 사회적인 성숙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14억의 거대한 내수시장과 자본력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 어필할 만한 대중문화 상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은 자유가 제한된 중국 사회의 한 단면으로부터 파생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한국의 보이밴드 방탄소년단은 한미 친선 관계에 공헌한 공로로 미국 비영리재단인 코리아 소사이어티로부터 벤 플리트 상을 수상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은 수상 소감을 통해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며 우리는 양국, 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와 남성, 여성의 수많은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재단의 성격과 수상 소감의 맥락을 생각할 때 양국, 즉 한국과 미국의 희생과 자유 수호의 가치를 언급하는 것이 문제시될 것은 아니지만 이 소식을 접한 중국 인민들은 다르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한국 전쟁으로 희생된 18만의 중국군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는 상당수의 중국 팬이 방탄소년단 팬덤으로부터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중국 정치권의 고위 간부에 의해서도 인식되었을 것이며 가볍게 넘기기에는 이미 세계적인 인지도를 갖춘 방탄소년단의 영향력이 신경 쓰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은 최근 연예인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 강화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애국주의가 방탄소년단의 주된 팬층을 형성하는 젊은 세대에도 자연스럽게 이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자국의 패권주의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여기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현상이 발견되면 국가가 나서기 전부터 집단적인 힘을 행사합니다. 이는 2016년 초 걸그룹 트와이스의 대만 출신 멤버 쯔위가 한국 인터넷 방송에서 대만 국기를 흔든 것에 대한 중화권에서의 파장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중국 네티즌들은 하나의 중국을 지향하는 상황에서 쯔위의 행동이 대단히 부적절했음을 질타했으며 결국 그녀는 성난 중국 팬심을 달래기 위해 직접 사과 영상을 찍어야만 했습니다. 대중문화를 둘러싼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중국의 패권주의가 비단 정치권만의 이데올로기가 아닌 중국 대중의 깊이 파고든 헤게모니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가운데 중국 인민들은 개인의 자유보다는 서서히 체제의 가치 추구에 익숙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13년 시진핑의 국가주석 취임 이후 하나의 중국에 대한 사회문화적 캠페인, 개인보다는 체제를 우선시하는 전체주의 성향 등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국가주석직 이연임 초과 금지 조항을 헌법으로부터 삭제한 이후 시진핑의 종신 집권이 가능해지면서 1대1로 대표되는 중국의 패권주의와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전 세계의 패권을 두고 경쟁 구도로 진입한 중국은 최근 대만과 합동 군사훈련을 재개하고 한반도에 대규모의 군대를 배치 중인 미군의 존재를 탐탁하지 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대한민국과는 북한, 대만과는 바다를 사이에 둔 채 직접적인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군사적 긴장 상태가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신의 세력 팽창을 저지하는 미국, 영국의 함대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수시로 항해한다는 사실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감시정 운영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와 일본, 미국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는 탄도미사일을 본토 곳곳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었지만 중국은 자신들의 미사일도 감시되고 방어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팽창하고 있는 중국과 기존의 세력 질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긴장관계 한복판에 자리한 대한민국은 이를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주는 영향 속에서도 우리는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가치를 분명히 하는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중립적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스위스처럼 험준한 알프스 산맥과 막강한 금융의 힘 같은 특별한 지리적 조건이 뒷받침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지금의 한반도가 지정학적 조건에 대한 고려 없이 중립국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을 불안한 안보에 노출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아무런 지리적 방패 없이 중립국을 외쳤다가 동맹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허무하게 점령당했던 네덜란드의 사례를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대의 자본주의 경제 사슬에서 과거의 야만적이고 전면적인 전쟁이 발생할 리는 거의 없겠지만 미사일과 항공모함으로 서로 간 위협과 견제가 존재하는 현대사회에서 안보의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안정된 지정학적 정세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자유에 대한 개인의 의지도 지켜질 수 없는 것이죠. 국가의 방향성은 주변 정세로부터 여전히 강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렇게 설정된 국가 정체성은 삶에 대한 국민의 자세와 세계관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국가의 해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상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를 잃었을 때도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불과 60여 년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을 지금의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이끈 원동력은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개개인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한 자유경제 체제로부터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노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노동이 만든 가치가 온전히 자신의 몫으로 돌아올 때 가장 효율적이고 근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거 미국의 노예제도에서 일하던 흑인과 해방 이후 자유를 얻은 흑인 중 후자의 노동 생산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근면한 노동을 통해 사유재산의 축적을 존중해주는 사회일수록 부의 상승 속도가 가파르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노예는 자신의 노동이 만들어낸 가치가 주인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찍이 두려워서 마지못해 일합니다. 자유를 빼앗긴 노예는 이러한 사실에 허탈해하면서 노동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자세보다는 눈치를 보면서 힘든 일을 모면하는 쪽을 택하는 것이죠. 과거 공산권 국가와 북한에서 지속적인 생산성 저하가 일어났던 원인은 국가의 감시 속에서 자율성을 잃어버린 노동과 책임의식의 결여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자발적이지 않고 책임의식이 부재한 노동은 노예제도에서 발견되는 수동적 노동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자유와 책임은 동일성의 맥락을 취하는 것이죠. 한국의 산업화 세대는 자유와 책임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고 남이 시키는 일만 하는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닌 보다 창의적이고
근면한 노동을 통해 개인과 국가의 부를 빠르게 축적해갔던 것입니다. 한국인의 체질적 근면함은 오늘날에도 유효하게 작용하면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열심히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 중엔 늘 한국인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은 우리에게 자유와 책임이라는 정치적 유산을 남겨줬으며 우리는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 사회에서 경제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민주주의, 인권, 문화, 시민의식 등 그와 관련된 사회적 가치는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한국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인구의 고령화와 노년 부양비의 급격한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지금의 경제 수준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1인당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노동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부족한 노동인구의 핸디캡을 극복하는 동시에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키기 위함입니다. 1인당 노동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개인이 번 소득을 최대한 당사자의 몫으로 가져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납세 의무는 숭고하지만 국가가 걷어들이는 돈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개인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에 의한 분배는 시장에 의한 분배에 비해 권력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시장이라는 살아있는 유기체는 노동의 대가를 다수에 의한 합의 과정과 계약을 통해 결정하지만 국가에 의한 일괄적 가치 결정은 경제적 비효율성과 정치적인 비위가 뒤따릅니다. 목수의 망치와 판사의 망치가 지닌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국가가 아닌 시장에서의 합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둘의 가치는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국가로부터 배급이 많아질수록 개인은 자유와 책임의식을 잃어버린다는 점에서 경제적 기초 환경의 위협으로 작용합니다. 자신이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국가로부터의 금전적 보상은 생산적인 일에 재투입되기보다는 수증기와 같이 허공으로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결혼시 1억 지급 공약을 내걸었던 후보는 놀랍게도 3위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해당 후보는 과거에 도전했던 선거들로부터 줄기차게 상당한 양의 국가 보조금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헛웃음을 자아냈던 그의 주장은 점차 현재 많은 정치인에 의해서 카피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 국민도 점차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보조금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시국은 이러한 추세에 더욱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미 청년들을 나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낙인 찍은 정책적 프레임은 수많은 실패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구도심 활성화와 청년 지원의 목적으로 시행된 대전 청년구단 사업은 시정부의 다양한 혜택을 통해서 창업을 지원했지만 거의 무상에 가까웠던 혜택은 청년 사업주들에게 책임의식을 제거했고 방송인 백종원이 예상한 대로 청년몰은 2년 만에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목소리에 더 많은 정치인이 가세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본적 삶의 보장이라는 공약은 더 많은 국가 권력이라는 수사를 내포합니다. 지금껏 인류 역사상 국가의 권력이 비대해질수록 국민의 삶이 나아진 적은 없습니다. 국가가 비정상적으로 모든 영역을 통제하는 극한의 경우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는지 우리는 북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은 끊임없는 국가 권력과의 투쟁 속에서 자유를 얻기 위한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국가 권력은 외교 대상과의 세력 균형과 견제에 사용되어야 하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국가의 종속을 심화시키고 개인의 창의성을 제거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회는 정의와 공공의 선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국가의 침해를 아무런 제지 없이 정당화시킵니다. 이는 정의롭지도 않으면서 인권에 대한 감각도 무뎌지게 만듭니다. 개인의 사유재산과 자유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 정부는 이제 원칙적 수준을 넘어서 국민 통제의 고삐를 더 세게 쥐고 있습니다. 공산진영이 종말을 고하기 시작한 90년대 초, 인민의 삶이 무너지면 공산당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경각심에 중국은 국가의 통제를 비교적, 어디까지나 비교적이지만 삼가왔으며 착실한 개혁개방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정적 경제 기반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서인지 국가 권력 강화와 통제를 기반으로 한 마오쩌둥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인민들은 강력한 중국, 하나의 중국에 대한 열망으로 개인의 자유를 국가 권력에 스스로 양도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체제 속에서도 나름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중국 경제를 가까이 바라보면서 한국의 정치인들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통제와 간섭이 있더라도 14억 인구의 거대한 시장이 뒷받침되기에 중국의 경제 발전은 가능한 것이죠. 대한민국 경제는 국가의 간섭과 통제보다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은 유지하더라도 체제에 대한 벤치마킹은 삼가하는 것이죠. 자유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자유를 위협하는 지정학적 조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껏 대한민국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었던 한반도의 지리적 조건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